배당으로 연금을 만드는 배당연금술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삶, 그리고 직장으로부터의 해방을 꿈꿉니다. 하고 있는 일이 고되다고 느껴지는 순간일수록 조기 은퇴에 대한 열망은 커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머릿속으로 한 번쯤 생각해 봤을 겁니다. 과연 어느 정도의 자산이 있어야 완벽한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 경제적 자유를 언급할 때마다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른바 4% 법칙입니다.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4% 법칙에 대한 뻔한 이야기라면 제가 굳이 영상으로 제작하지 않았을 겁니다. 조기 은퇴와 4% 법칙에 대한 착각과 오해는 이 영상 하나로 말끔히 사라지지 않을까 하고 조심스레 생각해 봅니다. 먼저 4% 법칙을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4% 법칙은 미국의 재무설계 전문가 윌리엄 벤젠이 1994년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에 발표한 내용인데 아직까지도 꾸준히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4% 법칙에 대한 관심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뜨겁습니다. 벤젠은 여러 매체를 통해 4% 법칙과 관련한 자신의 생각을 꾸준히 업데이트해 왔습니다. 하지만 국내에는 자세히 소개되지 않아 관심을 갖고 찾아보지 않는다면 놓치기 쉬운 정보들이 많습니다. 30년 전의 정보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3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벤젠은 매년 은퇴자금의 몇 %를 인출해야 노후 파산을 피할 수 있을지가 궁금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궁금해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벤젠의 논문에 담긴 결론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은퇴 첫 해엔 은퇴자금의 4.15%보다 적게 인출해야 한다. 두 번째, 이듬해부터는 첫 해 인출한 금액 플러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금액 이내로 인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물가가 전년 대비 2% 올랐다면 전년도에 인출한 금액보다 2%를 더 인출해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물가 상승률까지 반영한 수치라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이것을 더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매년 은퇴자금의 4% 이내를 인출하면 노후 파산을 피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4% 법칙입니다. 투자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지금 말씀드린 4% 법칙의 결론 정도는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게으름과 효율이라는 단어를 서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짤막한 결론만 기억하는 것은 효율적인 것이 아니라 게으른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정보는 결론이 아닌 가정에 담겨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의미 있는 정보를 찾아내기 위해 4% 법칙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사실 벤젠은 자신의 연구 결과를 처음부터 4% 법칙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4% 법칙이라는 용어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붙여진 이름입니다. 벤젠은 물가 상승률에 따라 인출 비율을 조금씩 조정해 왔습니다. 하지만 4% 법칙이라는 이름 때문에 4라는 숫자가 고정된 수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4%가 우리의 노후를 보장해주는 절대적이고 안정된 수치가 아님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벤젠의 논문에서 인출 비율 4%라는 수치는 주식과 채권의 비중을 5대5로 투자했을 때의 수치였습니다. 이때 주식은 우량주 위주로 구성하는 것을 가정했습니다. 벤젠은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인출 가능 비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2006년엔 인출 가능 비율을 4.5%까지 높였으며 2020년엔 4.7%까지 높였습니다. 인출 가능 비율 수치가 높아질수록 노후를 준비하는 우리에겐 더 희망적입니다. 더 적은 금액으로도 은퇴가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인출 비율이 4%인 경우 노후에 연 4천만 원씩 꺼내 쓰려면 10억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인출 비율이 4.7%까지 높아진다면 연 4천만 원을 꺼내 쓰기 위해 필요한 돈이 8억 5천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인출 비율을 4.7%까지 높여왔던 벤젠이 최근엔 상당히 보수적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높은 인플레이션을 감안해서 4.7%보단 수치를 많이 낮추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벤젠은 자산 배분을 변화시켜 인출 가능 비율이 4%보다 훨씬 높아지는 경우를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반대로 생각해본다면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인출 가능 비율이
비율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말일 겁니다. 실제로 미국의 투자조사 전문기관인 모닝스타에서는 인출 비율을 3.3%까지 낮추어야 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모닝스타 보고서대로라면 경제적 자유를 위해 훨씬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 연 4천만 원씩 월 333만 원씩 꺼냈으려면 12억 1천만 원 이상이 필요하게 됩니다. 4%일 땐 10억이 필요했지만 인출 가능 비율이 낮아지자 2억 이상의 자금이 더 필요하게 된 것이죠. 편의를 위해 4% 법칙이라고 부르지만 절대적인 기준이 아닌 상황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수치임을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조기 은퇴를 꿈꾸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미처 생각하고 있지 못한 부분을 한 가지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매체에서 젊은 나이에 조기 은퇴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곤 합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적은 은퇴 자금으로 조기 은퇴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이 보입니다. 이들 중 일부는 4% 법칙을 언급하면서 자신의 노후가 안전하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벤젠의 4% 법칙을 조기 은퇴에 적용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벤젠은 4% 법칙을 발표할 때 은퇴 후 삶이 30년 정도가 될 것으로 가정했습니다. 65세에 은퇴한 후 95세까지 살아가는 것을 기준으로 연구를 진행한 것입니다. 1994년 발표 당시엔 기대 수명보다 훨씬 여유 있게 가정한 것이었죠. 하지만 기대 수명은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서 95세를 넘기는 것이 이젠 크게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기대 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정말 재수가 없으면 120세까지 무전장수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준비 없는 장수는 행운이 아니라 불행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벤젠은 퇴직 후 30년을 살아간다고 가정하면 인출 가능 비율이 4.5%라고 말했습니다. 35년일 땐 4.3%, 40년은 4.2%, 45년은 4.1%로 점차 낮아질 것이기에 장수에 대한 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심지어 4% 법칙이 아닌 4.5% 법칙을 적용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만약 모닝스타의 의견대로 3.3% 법칙을 적용해야 한다면 장수에 대한 대비는 훨씬 더 보수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40세에 조기 은퇴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70세까지만 살고 말 것을 가정하고 계신 건 아니시겠죠? 100세까지 산다고 가정하면 남은 기간이 60년이나 됩니다. 4% 법칙은 은퇴 후 30년을 가정한 것이기에 조기 은퇴 후 4% 법칙을 적용하게 될 경우 노후 파산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4% 법칙에는 중요한 과정이 한 가지 더 빠져 있습니다. 향후 60년간 자신에게 아무 일도 생기지 않고 인생이 평탄하게 흘러갈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예외 상황을 가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절대로 생길 것 같지 않았던 일들이 종종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건강 문제입니다. 건강 문제는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위협합니다. 경제적인 상황까지도 말입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이런 위기는 우리를 점점 더 자주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4% 법칙에는 이런 위기 상황에 대한 대비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노후에 생겨날 일을 젊었을 때 예측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은퇴 후 삶이 길어질수록 4% 법칙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일이 고되고 힘든 순간일수록 우리의 머릿속엔 조기 은퇴에 대한 열망이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조기 은퇴가 제 투자의 여러 가지 목표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건강이 안 좋아지게 되면서 몇 달간 일을 쉬어보니 건강하게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것도 축복이자 행복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른 은퇴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목표를 이루어가는 시간 동안 더 큰 행복들을 놓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부와 행복의 관계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들도 조만간 다루어 볼 생각이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제 월 300 연금 만들기 실전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엔 SCHD 10주를 추가로 담았으며 제가 2년 이상 보유하고 있었던 폴더블 폰 관련 종목 비중을 조금 늘렸습니다. 먼저 폴더블 폰과 관련한 이야기를 덧붙여 보겠습니다. 개별 종목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단 장기 투자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엔 삼성 갤럭시 Z 플립 3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상당히 많은 인기를 끌면서
폴더블 폰 관련주 역시 상당히 많은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그 시기에 폴더블 폰 관련주를 열심히 담았지만 저는 그보다 1년 먼저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엔 폴더블 폰에 대한 기대감만큼이나 실망감이 컸던 때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액정 주름과 무게, 두께에 대한 실망감과 더불어 가격까지 비쌌기 때문에 저딴 걸 저 가격에 누가 사냐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기대와 실망이 끊임없이 공존하겠지만 방향성만 본다면 성장을 향해 나갈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욕을 하며 떠나갈 때 매수를 진행했고 1년 후 실망이 기대로 변했을 땐 큰 주가 상승을 모두 누릴 수 있었습니다. 기다림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번에 출시된 갤럭시 폴더블 폰 시리즈는 안타깝게도 작년만큼 주목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초 올해 폴더블 폰 출하량 목표를 1000만 대 이상으로 잡았지만 시장 수요 감소로 인해 목표치를 하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내년 출하량도 예상보다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로 인해 작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럴 땐 경쟁하듯이 매수에 참여하지 않아도 돼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량을 더 늘리지 못한 게 늘 아쉬웠었기에 이번 기회에 수량을 조금 더 늘린 것입니다. 저는 폴더블 폰에 대한 기대보다도 태블릿 PC를 접는 것에 대한 기대가 훨씬 더 큽니다. 16인치짜리 대화면을 반으로 접는다면 8인치가 됩니다. 제가 현재 들고 다니는 아이패드보다도 작은 크기입니다. 7인치 핸드폰 화면을 접어 3.5인치로 만드는 것보다 16인치를 8인치로 만들어 들고 다니는 것이 더 큰 변화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직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 무궁무진한 상태이기 때문에 긴 호흡으로 가져가 볼 생각입니다. 주가를 예측하면 늘 마음이 조급해지지만 앞으로 펼쳐질 미래를 그려보면 기다림이 조금은 즐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다시 SCHD 이야기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제가 보유한 SCHD 60주로 받을 수 있는 배당은 세금을 제외하고 연 17만 9천원 정도입니다. 참고로 지난주엔 50주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배당금은 15만 1천원 정도였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SCHD 60주로 연 10% 배당 성장을 가정하며 10년 동안 받게 될 배당금을 모두 합하면 284만원 정도가 됩니다. 20년 동안 받게 될 배당 총액은 1023만원, 30년 동안 받게 될 배당 총액은 2944만원 정도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은 고정 멘트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얼마 안 되는 수량이지만 욕심부리지 않고 지금처럼 꾸준히 모아나가 보겠습니다. 이제 15주 차입니다. 주가 흐름과는 상관없이 제 배당연금은 매주 조금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스킬을 구사할 필요 없이 인내심과 꾸준함, 이 두 가지 능력만으로도 충분히 성공적인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을 직접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도 우리 구독자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